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네버쿠젠이라는 오명으로 번번이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서 미끄러져 왔고 최고 성적이 준우승에 고배일 정도로 아쉬웠던 바이엘 04 레버쿠젠이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창단 후 12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독일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른 조기 우승이고 11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오던 바이에른 뮌헨의 독주를 끊어낸 엄청난 성과인데요. 이 중심에는 바이엘 레버쿠젠 구단을 맡은 지 두 번째 시즌인 그리고 처음으로 감독 경력의 풀시즌을 보낸 스페인 출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21세기 축구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에게 저는 퍼펙트 원, 완벽한 감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자 하는데요. 대체 알론소 감독이 왜 완벽하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컬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축구연맹의 지도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분석가들이 제작하고 현직 감독들도 직접 출연해 축구 전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체죠. 코치 보이스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을, 그의 지도자 커리어를 총집대성하면서 해부한 특집 컬럼을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의 성공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 그를 지휘했던 스페셜 원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미 2019년에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알론소 감독이 현역 선수로서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과 같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활동을 했고 또 함께했던 감독들이 과르디올라, 그리고 본인인 무리뉴, 안첼로티, 베니테스였다. 즉 세계적인 명장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리그에서 성과를 냈는데 이들이 모두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정말 공 소유를 통한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축구의 최고봉이었고, 무리뉴 감독은 결과를 내기 위한 실리 축구의 최고봉이었고 역습 축구 전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승부사적 기질과 용병술도 잘 보여줬었죠. 안첼로티 감독은 선수의 개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선수의 적합한 전술을 만들어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뛰어났었고요. 베니테스 감독은 철저한 이론가로서 세부적인 분석과 또 이 분석을 통해 경기를 만들어가는 훈련 기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꼼꼼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모든 감독들의 장점만 쏙쏙 배워서 알론소 감독은 감독 커리어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모든 본인이 함께했던 감독들의 장점과 특성들을 발휘하면서 퍼펙트 원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그가 아주 좋은 감독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고 했고 현재 그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바이엘 레버쿠젠은 공식 경기 43연속 무패, 38승 5무, 올 시즌이 시작한 이후 한 경기도 지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유로파 리그도 생존해 있고 DFB 포칼 결승에 올라 있고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기록은 유럽 5대 리그의 한 팀 최다 경기 무패 타이 기록입니다. 유벤투스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43연속 무패를 이룬 것에 이은 같은 기록이고, 이제 남은 한 경기만 더 지지 않아도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 어쩌면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과 또 유로파리그 무패 우승, DFB 포칼 무패 우승까지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록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레버쿠젠은 독일의 명문이긴 하지만 알론소 감독이 부임했을 때 팀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무려 팀 순위가 강등권인 17위에 머물러 있던 부진과 위기 속에 부임을 했었고요. 부임한 첫 시즌 중도 부임이지만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리면서 또 참가하고 있었던 유로파리그도 4강까지 올라가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도 참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부임 558일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창단 후 처음으로 레버쿠젠에 안겼고, 그 전 시즌 2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준결승에 진출시켰던 유로파리그 대회에서 올 시즌에는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치 보이스에서 분석한 사비 알론소 감독의 커리어와 그 커리어마다 이뤄왔던 전술적인 특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2023-2024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난다고 발표하자마자 사비 알론소는 곧바로 가장 유력한 영입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마스 투헬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 최대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 역시 알론소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알론소 감독은 선수 시절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바 있죠. 이제 감독으로서 알론소는 경력의 첫 몇 시즌 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 모두 알론소를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2024-2025 시즌까지 레버쿠젠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알론소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하며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저에게 팀을 계속 믿어야 할 많은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열망, 멋진 시즌을 보내려는 갈망 등 말이죠. 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5경기를 남겨두고 창단 첫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버쿠젠과 함께 챔피언스리그도 치러보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도전이 아닐 수 없고요. 리버풀은 사실 클롭 감독이 떠난 이후의 공백을 바로 메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미션일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레버쿠젠을 이끌고 있는 감독의 입장에서 물론 본인이 선수 시절 뛰었던 팀이지만 어떻게 보면 레버쿠젠을 배신하는 이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 역시 알론소 감독 선임을 장기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또 맡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을 마치고 다음 시즌까지는 레버쿠젠과 쏟아보고 2025년 여름에 새로운 도전을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밝힌 겁니다. 바스크 지역 태생인 알론소는 지역의 스페인 라리가 클럽인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선수와 코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라파엘 베니테스가 리버풀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는 알론소를 선수로 영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한 미드필더였던 알론소는 22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성과 함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2005년에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득점까지 기록하며 리버풀에서의 놀라운 첫 시즌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마무리했죠. 리버풀에서 5년 동안 210경기에 출전했고 FA컵 우승을 차지한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는데요. 또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는 3번의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뤘고요.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로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그리고 유로 2008, 유로 2012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함께한 멤버였습니다. 2017년에 알론소는 현역 선수에서 은퇴했는데요. 대표팀 동료였던 차비 에르난데스와 함께 UEFA의 엘리트 코치 과정을 수료했고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14세 이하 팀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하 팀에서 유소년 리그 우승을 이뤘죠. 그리고 2019년에는 그 이전의 친정팀인 레알 소시에다드로 돌아갔는데요. 스페인 3부 리그에 속해 있던 레알 소시에다드 B팀 2군 팀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비록 그가 소시에다드 2군 팀의 마지막 시즌을 보낼 때는 다시 3부 리그로 강등되는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세군다 디비시온 2부 리그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당시 분데스리가 8경기 만에 최하위권인 17위까지 떨어졌던 바이엘 레버쿠젠 감독으로 중도 부임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어냈고요. 21년 만에 유럽 대항전 4강,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아쉽게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2024 시즌 겨울 휴식기까지 레버쿠젠은 유럽 5대 리그의 96개 클럽 중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결국에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레버쿠젠은 현재 시점까지 분데스리가 25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22승 3무로 독일 무대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코치 보이스는 UEFA 라이선스를 보유한 코치들이 사비 알론소의 코치 경력을 분석하여 레버쿠젠과 레알 소시에다드 B팀에서 감독 생활을 하는 동안 알론소가 취해왔던 전술적 접근 방식의 주요한 측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중앙 지역의 트랜지션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B팀에서 알론소 감독은 처음에는 4-2-3-1 포메이션과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팀은 특히 중앙 공간을 통해 효율적으로 득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탁월했습니다. 이는 상대 진영에서 높은 압박, 전방 압박을 하거나 공격적인 미드필더의 카운터 프레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은 후 전진하여 후방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겐 프레싱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깊은 곳에서 전진적인 사고를 가진 조합을 통해 3선까지 진격해 상대 지역에서 중앙 수비까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후방에 있는 선수들도 많이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 것입니다. 4-2-3-1 포메이션에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더블 피보트 중에 1명이 앞으로 밀고 나가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로써 2명의 중앙 지역 선수, 2명의 10번 선수가 1명의 센터 포워드, 9번 선수를 지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것이죠. 4-3-3 포메이션을 쓸 경우 알론소는 이미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초반에 윙어들과 연결하기 위해 넓게 서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 메잘라 형태의 선수가 사이드로 벌리는 것이죠.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통해 센터백이나 풀백이 중앙 쪽으로 공을 운반해서 1명의 피보트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인버티드 풀백까지도 활용한 것입니다. 공이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8번 미드필더 선수가 안쪽으로 좁혀 이동한 후 전진하는 플레이는 본질적으로 2명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라인 사이에 좁고 긴 삼각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사진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레알 소시에다드 B팀의 모습인데 4-3-3과 4-2-3-1 전형 모두에서 윙어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이드 공간에서 폭을 유지하고 중앙 지역에 공간을 창출하게 됩니다. 알론소 감독이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보낸 첫 시즌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적은 크로스 숫자를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이는 알론소 감독이 중앙 침투와 전진적인 플레이를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알론소 감독은 레버쿠젠에서 보다 확고한 영구적인 3-4-3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바꿨는데요. 이 안에서는 2명의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를 배치하고 윙백들이 폭을 제공하거나 혹은 윙백들이 더 깊고 좁게 지원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통해 최전방 3명의 공격수를 윙 2명과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3명의 동일한 위치를 선 평평한 공격수로 배치한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은 2023-2024 시즌 올 시즌에 와서는 드리블이나 1대1 상황에서 분데스리가 최고의 팀 중 하나로 기능했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소시에다드 B팀과 마찬가지로 상대 라인과 공간을 빠르게 돌파하고 전진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레버쿠젠은 크로스 패스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서 가장 넓은 위치의 선수들을 트랜지션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3-4-3으로 최전방 3톱을 구성할 때나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더더욱 그런 플레이를 시도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보시면요. 레알 소시에다드 B팀 시절 마지막 시즌에 3-4-3을 썼던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 시절에도 즉각적이진 않지만 이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레버쿠젠과 알론소 감독의 주 포메이션이 3-4-3인데요. 알론소 감독 시절의 레알 소시에다드 B팀은 빠른 스피드로 공을 전진시키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3명이 중앙지역 선수들과 연계하면서 넓게 사이드에서 벌려서 출발하면서 좁게 돌파에 들어오는 커트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중앙 공격수가 와이드 공격수, 측면 공격수와 역할과 위치를 바꿔가면서 로테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윙어들의 움직임이 안쪽으로 굴러들어가면서 추적하기도 예측하기도 커버하기도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더블 피보테와 전진하는 윙백들이 좁게 선 3톱을 향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을 투입하게 됩니다. 최전방의 3명은 높게 중앙에 위치하면서 종종 평평하게 일자로 섰습니다. 레버쿠젠의 소시에다드 B팀 시절과 마찬가지로 3-4-3 전형을 사용했고 최전방 3톱이 안쪽으로 결합해서 연기했습니다. 2022-2023 시즌 바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무사 디아비, 아민 아들리, 캘럼 허드슨 호도이 등이 중앙 공격수인 아담 흘로잭이나 파트릭 시크의 어깨 너머로 움직이며 윙백 미첼 바커와 제레미 프림퐁이 필요할 때 오버래핑하면서 지원하는 형태로 경기했습니다. 레버쿠젠의 오른쪽 측면이 특히 공격적이었는데요. 디아비의 드리블과 1대1 위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공을 전진하거나 후방에서부터 공격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림퐁은 오른쪽 윙백에서 드리블로 위협을 가하며 디아비가 때때로 세컨드 포워드가 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B팀과 달리 레버쿠젠은 로베르트 안드리치와 에세키엘 팔라시오스 사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2명의 더블 피보트 앞에서 2명의 10번 선수가 내려와서 결합하는 박스 형태의 미드필더를 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중앙 미드필드에게 과부하가 걸리게 했지만 윙백, 특히 오른쪽의 프림퐁이 볼 캐리뿐 아니라 키패스까지 제공하면서 더 높은 위치로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3-2024 시즌에 접어들면서 알론소는 더 평평한 3-4-3 구조가 아니라 조금 더 고정적인 3-4-2-1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최전방 선수의 침투적인 움직임과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조합을 통해 더 복잡한 시퀀스를 시도했는데요. 플로리안 비르츠와 요나스 호프만이 팔라시오스 그리고 그라니트 자카에 이어 더블 피보테로 고정된 10번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4명의 선수가 박스 형태로 네모나게 중앙을 자리하고 프림퐁이 오른쪽 윙백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그리고 공격적인 또 다른 왼쪽 윙백인 알렉스 그리말도가 높이 올라가서 최전방 공격수 빅터 보니페이스와 함께 위협과 조합을 유지한 것이죠. 양쪽 윙백들이 측면을 폭넓게 활용하고 보니페이스가 침투하면서 그 뒤에 4명의 선수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레버쿠젠의 이러한 전술과 선수 구성 변화 덕분에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8경기를 마쳤을 때 평균 점유율을 59%까지 끌어올린 레버쿠젠은 더 오랜 시간 공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중앙 지역의 카운터 프레싱, 역압박인데요. 알론소 감독 시절 소시에다드 B팀은 중앙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공수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카운터 프레싱을 펼쳤고 윙어들이 미드필더 트리오를 지원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사진과 같이 보였습니다. 더블 피보테가 중앙 패스를 스크린했지만 특히 마크할 선수가 없을 때는 공격적으로 곧바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좁게 선 윙어들은 넓은 지역으로 대각선으로 오는 패스를 차단하는 수비적 역할을 했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을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중앙 공격수는 상대 미드필드의 뒤를 압박하면서도 스크린 패스를 통해 공이 더 중앙 지역에 오래 돌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럴 경우 미드필드들이 공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즉 상대 지역의 전면 압박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2022-2023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레버쿠젠이 평균 51%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당시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공격적으로 혹은 일관성 있는 카운터 프레싱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레버쿠젠은 수비 동작당 패스웨스 PPDA가 분데스리가 팀 중에 3번째로 많을 정도로 전방 압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요. 상대의 소유권 분당 경합, 가로채기 태클을 합친 횟수도 가장 낮았습니다. 즉 조금은 안정적인 내려서는 경기를 했다는 거죠. 3-4-3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백파이브 형태가 됐는데요. 특히 레버쿠젠은 오른쪽 윙백들이 완전히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미드필드진이 공을 지연시키는 수비를 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B팀에서 보여줬던 높은 리바운드, 상대 지역의 전방 압박보다는 뛰어나와서 압박하고 즉각적으로 전진 플레이를 막는 그런 형태의 역습 축구도 시도했다는 것이죠. 레버쿠젠이 여전히 중앙 지역에서 상대의 실수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대가 역습을 할 때 알론소 감독의 팀은 공을 터치라인 쪽으로 고정시키는 사이드로 밀어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백5 굴록을 구축해서 와이드 프레스, 측면 압박을 발생시킨 것인데요. 윙백이 공을 가진 선수를 계속 압박하더라도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슬라이딩을 통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한 명의 윙백이 뛰쳐나가서 공격적인 수비를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토끼몰이 하듯이 공을 몰아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콤팩트한 수비 블록 역시 알론소 감독의 특징인데요. 알론소 감독이 소시에다드 B팀을 스페인 2부 리그로 승격시켰을 때 3부 리그에서처럼 공격적인 카운터 프레스를 자주 할 수 없게 됐기에 콤팩트한 블록을 통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비를 했습니다. 즉 수비적인 소극적인 축구도 시도해봤고 배워봤고 경험해봤다는 것이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는 4-2-3-1 또는 4-3-3 전역을 미드 블록에 세우고 적절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에 로우 블록으로 내려갔습니다.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뛰어 올라와서 일선에 있는 원톱 공격수와 합류하고 상대 피보테 선수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공이 사이드로 넓게 이동하면 윙어와 풀백이 한 쌍으로 함께 뛰쳐나와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은 더 깊이 내려가 있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커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공의 먼 쪽에 있는 윙어가 좁게 주변을 커버하며 미드필더가 필요할 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압박을 할 때는 반대편 공간이 빌 수가 있으니까 반대편 공간에 있는 윙 플레이어가 내려와서 수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비 알론소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의 마지막 해에 백5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레버쿠젠에서의 활동에 예시를 보여줬는데요. 레버쿠젠이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를 훌륭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선제 득점 능력입니다. 레버쿠젠이 첫 18경기에서 14번이나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알론소 감독은 선제골로 경기를 유연하게 풀 수 있고 유리하게 풀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유연하게 더 촘촘한 수비 블록을 통해 추격하는 달려드는 팀을 상대로 역습을 하면서 경기를 노련하게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조직적인 블록은 종종 5-2-3과 같은 대형, 더 수비적인 대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중앙 공격수인 보니페이스와 함께 2명의 10번 미드필더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비르츠와 호프만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윙어가 아니라 10번 같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시에다드 시절에 볼 수 있듯이 중앙 지역으로의 상대 팀의 접근을 제한해서 레버쿠젠이 많은 뒤에 수비 숫자를 두면서도 중앙 지역에서 상대의 전환과 결합을 막기 위한 탄탄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시절의 풀백들처럼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나와서 압박을 하지만 레버쿠젠의 백5는 더블 피보테 2명의 미드필더가 굳이 커버할 필요가 드물 정도로 앞선의 압박이 잘 됐습니다. 피보테가 뒤에서 적절히 커버하면서 뛰어나오면 프림폰과 그리말도가 완전히 압박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비로 돌아올 때에 위험한 위치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중앙 수비수들도 3명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1대1 수비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세트 블록에서 상대가 달려드는 공격적인 윙백을 앞서고 공격할 때는 2명의 피보테들이 수비 존재감을 더하는 상황을 통해서 언제나 대응할 선수를 납두는 수적 우위를 가져갔던 것이죠. 레버쿠젠 부임 후 첫 18개월 동안 알론소 감독의 성적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알론소 감독은 레버쿠젠을 상대하기 어려운 팀으로 만드는 전술적 인식과 효율적인 공격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면밀히 관찰할 가치가 있는 감독으로 자신을 각인시켰습니다. 보시다시피 특정한 철학과 특정한 방향성에 매몰되지 않고 팀의 구성과 또 상대의 스타일과 경기의 상황에 맞춰서 시즌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그런 축구와 더불어 내려서고 실리적인 축구, 효율적인 축구도 동시에 구사하면서 승리하는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무리뉴와 펩을 합쳐놨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고요. 안첼로티와 같은 부드러운 리더십까지 선수들과 형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리더십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레버쿠젠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새벽 4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을 치르는데요. 이미 1차전 2대0 승리로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우승이 가장 유력한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리그와 병행하는 컵 대회에 큰 체력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무패로 리그를 우승할 수 있는 미션에 대한 집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새벽 3시에 카이저슬라우테른과 DFB 포칼 결승전 역시 객관적 전력에서 레버쿠젠의 우승이 유력한데요. 과연 알론소 감독이 분데스리가 우승에 이어 유로파리그와 DFB 포칼 우승까지 미니 트래블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새로운 세계 축구 최고의 감독으로 떠오른 알론소 감독의 이야기와 최신 소식, 앞으로 만들어갈 역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